자, 스페이스X에 대한 부분은 유리 프로랑 준혁 프로가 아주 잘 발표를 해줬었는데, 결국은 이게 수급에 영향을 주나 안 주나잖아요. 우리가 뭐 이거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급에 영향을 주나 안 주나 하니까. 2019년도에 사우디 아람코 상장됐을 때 실제로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줬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2월, 5월, 8월, 11월에 MSCI 이머징 마켓 리밸런싱이 있는데, 요 사우디 아람코 그 다음에 중국 비중을 계속 늘리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매도가 나왔어요. 2월, 5월, 8월, 11월. 알리바바 상장이 2014년에 있었고, 네, 페이스북 2012년. 그러면 페이스북 상장될 때 어떻게 됐나라고 봤더니, 페이스북 상장이 되기 전에 30일. 네, 30일. 이게 S&P 500인데 왔다 갔다 하다가 네, 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장되고 나서 오히려 다시 스물스물 올라가고, 알리바바 상장 때는 요때였었는데 네, 코스피 왔다 갔다였고,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시장은 분명히 암초는 있다. 암초는 있는데 조정이 이게 10% 이상 뭐 3월처럼 네, 그런 조정은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입니다. 2026년 6월 주식시장 전망 및 운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주식시장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듯이 항상 리뷰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 달, 지난달 코스피에 대한 전망은 6,315에서 7,250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요즘 월간 전망 자료 만들기가 싫은 게 맨날 틀리는데, 이거 만들어서 이거 예측해서 뭐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일하는데 흥이 안 납니다. 자, 이렇게 전망을 하고 그런데 4월부터 반등이 들어갔죠. 4월부터 반등이 들어가서 5월 달에 그래도 약간 윗꼬리 달고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종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그죠? 네, 6,741부터 8,476. 근데 8,476이 네,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이 일봉 차트 보시면 조정이 없었어요. 시작할 때부터 약간 강보합으로 시작해서 올라가다가 요때 한번 21선까지 조정을 주고, 그죠?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9.86%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10% 가격 조정이니까 꽤 그래도 큰 이 강세장에 마이너스 10% 났으니까 코스닥 중심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재미없는 장이었을 거고요. 이란 전쟁 여파로 3월 초에 마이너스 19% 급락을 해서 이틀 만에 20% 하락을 했다가 반등 들어오다가 네, 그러다가 다시 월봉상의 종가 저가로 마감을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강한 상승이 있었고요. 저도 이 자료 만들면서 과거 1999년 강세장일 때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강세장일 때는 어떤 패턴으로 이 조정을 받고 또 반등이 들어갔나 봤더니 한 3, 4개월마다 이런 조정은 있긴 있었더라고요. 요 정도 조정 있긴 있는데, 확실히 조정은 짧고 랠리는 길고 네,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4월에서 7월 달까지 작년에 랠리였고요. 그리고 8월 조정 한번 받았었죠. 네, 그리고 9, 10월에 또 바로 랠리 이어갔었고 11월 조정이었고, 그리고 12월, 1월, 2월 랠리였고 3월 한 달 딱 조정받고 4월, 5월 다시 랠리. 그래서 이게 뭐 시장은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전망을 하지만 그 결과값이 보면 딱 한 달 조정받고 보란듯이 랠리, 한 달 조정받고 보란듯이 랠리, 네, 그런 패턴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장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25년 3월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이평이 깨졌어요. 나중에 뒤에서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소형주 지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월 달에 마이너스 14.5%로 하락 마감을 했더라고요. 완전 장악형 음봉으로 끝났는데 지금 코스닥 월봉 모습은 네, 이런 모습이고요. 신차 분석에서 많이 말씀드렸었죠. 네, 매도 신호 나오고 나서도 2018년처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지금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긍정적인 거는 그래도 외국인이 사고 있네. 이 부분이 2018년이나 21년하고 조금 다른 면이긴 한데 이번에 RSI 월봉상에서 과열, 살짝 과열, 이번에도 과열 모습 나오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요때 2월 달에 그죠? 매도 신호, 셀스 신호 나온 후에 반등과 하락을 거듭하는 모습인데 한두 달 정도는 계속 이 5개월 선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리고 코스피 소형주 차트를 보고 깜짝 놀랐죠. 지금 보시면 5월 시작하자마자 한 번도 제대로 된 상승 없이 그냥 질질질질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모양이 아주 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차트를 그냥 차트만 봐가지고도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발생한 조정하고 그죠? 그냥 지가 힘이 없어서 그냥 빠지는 조정하고는 다른 조정이죠. 요때는 이란 전쟁 때문에 나왔던 조정이었는데 이번 조정은 이 강세장에 그냥 반등다운 반등 없이 빠졌기 때문에 뭔가 이 펀더멘탈이 뭔가 좀 안 좋나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26년 5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이 많이 팔았더라고요. 51조나 팔았고요. 선물도 거의 7조 정도를 팔았더라고요. 근데 코스닥은 2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3월 달에 42조 팔았고 4월 달에 7조 5천억 팔았는데 5월 달 이 강세장에 한 60조 팔았었더라고요.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피를 51조나 이렇게 때려 파는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가는 모습은 정말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연초 이후는 그러면 얼마 팔았나 봤더니 한 120조 팔았더라고요. 코스피에서만 120조 팔았고 선물도 한 22조 팔았고 코스닥은 2조 정도 매수. 그래서 총 140조 원을 매도를 했는데 시장은 아주 강한 연초 이후 100% 넘는 상승을 기록 중입니다. 25년 작년에는 어쨌나 보시면 작년에도 코스피가 75.6% 올랐지만 외국인이 겨우 4조 6천억 정도 팔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연초 이후 140조를 때려 팔고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강세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풋콜 레이쇼고 강세장에서는 풋콜 레이쇼가 이렇게 떠주면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3월 9일, 4월 3일 이때 페닉스 신호 나오고 나서 올랐고 풋콜 레이쇼가 됐던 RSI가 됐던 과열 신호는 매도 신호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더 과열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빅스 차트를 보면서 이번에 이란 전쟁 때문에 확 빠졌고 반등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도 강세에 들어갔을 때 이 빅스가 그래도 한 14 정도는 찍어야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15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뭐 14에서 저 앞에 가보면 한 12까지도 내려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시장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은 살아있는데 우리는 메모리 중심으로 올라가는데 미국 시장이 계속 마이크론만 올라가나 인텔만 올라가나 샌디스크만 올라가나 했더니 뭐 델 컴퓨터 올라가고 갑자기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반등 들어가고 그죠? 네,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미국 시장이. 네, 이 빅스 장기 차트 보시면 10년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강세장에서는 한 12 언저리까지 빠집니다. 나스닥 주봉 차트에서 이 트럼프 1기 때 1년 차였던 2017년하고 트럼프 1기의 2년 차였던 2018년도에 네, 그때 시장은 어떤 식으로 움직였나 보면 되게 단단했었어요. 이때도 주봉상에 20주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네, 단단하게 올라가다가 2018년 요 2월 달에 플래시 크래시라고 한번 급락이 딱 나오고 반등 들어오다가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네, 그런 패턴인데 이번에 이란 전쟁 때 빠졌다가 반등 들었다 갔다가 쌍바닥 찍고 올라갔는데 이번 전쟁에는 한 달 만에 그 조정이 끝났고요. 요때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거의 두 달 정도 걸렸었는데 갈수록 요즘 보면 시장이 그죠? 예, 컴팩트하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올라갔었거든요. 예, 쭉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었냐면 9월 달까지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 전쟁이 요 패턴이었다면 뚫고 올라오고 있는데 요때 2월 달에 급락이었고 이번에는 3월 달에 급락이었었으니까 이번 장도 8월 달까지는 그냥 이렇게 꾸역꾸역 가는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료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주봉이니까 5주 이평 한번 깨주는 이런 조정이 나오면 또 매수 대응을 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미국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그닥 조정받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6월달 조정이 좀 10% 이상 조정은 아닐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 10월달 가서 요 10월 첫째 주부터 빠졌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 10월 첫째 주부터 빠졌을 때 트리거는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딱 넘었을 때 네, 그리고 제롬 파웨일 의장이 10월 초에 있었던 연설에서 중립금리에 관한 질문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물어본 거죠. 중립금리를 쓱 물어보면서 페드가 금리를 아직까지 더 올릴지 요 밑에가 이 페드 금리거든요. 네, 페드 금리가 2017년도에 3번 2018년도에 4번 더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도 요 9월 말에 금리를 올리니까 그래서 10월 초에 물어본 거죠. 요때가 8번째 올렸을 때거든요. 앞으로 또 더 올릴 건가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중립금리 이런 걸로 우회적으로 물어봤는데 그때 제롬 파웨일 의장이 중립금리가 아직 저 위에 있다. 이 표현을 하는 바람에 아니 그러면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겠네. 이 공포감에 시장이 확 빠집니다. 그러면서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고점 대비 딱 20% 빠졌었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또 올렸어요. 마지막 금리를 올리고 요때 당시에 점도표를 보면 2019년도에도 여전히 2번에서 3번 정도 더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점도표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 페드의 점도표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요때 25년도 4월 달에 트럼프의 폭탄 관세 때문에 조정 안 받고 그러고 나서 쭉 올라왔다가 이번에 이란 전쟁 때문에 조정 안 받고 그죠. 네, 그리고 올라오는 거라서 신차 분석에서 아니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주봉상에 봤더니 이게 거의 5달 쉬었잖아요. 작년 10월 말에 고점 치고 11월, 12월 1, 2, 3 야 5개월 조정받고 올라오는 거라서 MACD 오실레이터도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그죠. 이걸 보니까 미국 시장이 살아있어서 6월 달에 뭐 스페이스X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급상에 약간 교란 요인이 있어도 크게 빠지는 않겠다. 아까 위에서 보면 5주 이평선 한 번 정도 깨는 요 정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우리 시장의 월봉 모습인데 이 월봉 모습에서도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RSI만 보면 과열 나오고 셀 시그널 나오고 과열 나오고 셀 시그널 21년도에
나왔었고 이번에도 셀 시그널 나왔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번 달에 5월 달에 다시 매수 신호가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렸는데 이 과열 신호를 보고 저도 이 셀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않으면 이 매수 신호가 다시 안 뜨거든요. 그래서 4월 말부터 5월 초에 일단 이 지수대에서는 좀 현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되게 강하게 쳐올려 버렸어요. 쳐올리면서 매수 신호가 다시 발생을 했고 그런데 이 과열 신호보다도 시장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는 이 밑에 원달러 환율 차트 때문이죠. 원달러 환율 1,100원을 항상 지수 꼭지에서는 늘 1,100원을 깨고 장이 끝났었는데 2017년 18년도에 반도체 랠리였었고요. 21년도에 아시지만 코로나 때 구제금융을 막 푸는 바람에 기업들이 돈을 잘 벌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잘 벌다 보니까 달러를 많이 벌어와서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항상 우리나라 시장이 강세장에서는 항상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때보다도 훨씬 지금 큰 이익 모멘텀으로 움직이는데 원달러 환율이 아직도 1,500원이네. 그러니까 사실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무서울 게 사실 없습니다. 1,500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1,500원이 아니라 1,000원 정도까지 갔었으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75조가 아니라 50조 나왔었겠죠 아마. 환율이 그렇게 영업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밑에 이격도 차트인데요. 그래도 이래저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정은 또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때 2월 말에도 이 이격이 너무 과했잖아요. 요 이격이 분홍색이 60일선 이격입니다. 이현택 연구원 자료에서는 50일, 50일이나 60일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나 높게 와 있는가 60일 이평 대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그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130이 넘는 상황에서 딱 이란 전쟁이라는 트리거가 생기니까 순식간에 이틀 만에 이렇게 급락했었고 두 번째 하락은 그때 12.6%인가 빠졌잖아요. 9.11 테러 때도 12.06인가 빠졌는데 아니 이 상황이 9.11 테러보다도 더 무서운 상황인가 싶을 정도로 큰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이격이 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잠수를 해보시면 일반인들은 바다 밑으로 잠수 2, 3m 밑으로도 못 갑니다. 못 가는데 요렇게 바위 위에서 퐁당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3m 정도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격이 크면 클수록 조정이 왔을 때 어디서 멈출 건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풍덩 잠기게 됩니다. 이번에도 130 이상에서 약간만 노이즈가 있어도 또 빠졌고요. 지금 다시 130 이상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도 엄청 강한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격을 보면서 외부 침략에 의해서 오는 조정은 60일선 정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단기 조정은 20일 이평 정도 가면 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강세장에 근데 시장이 너무 강해서 그 정도 빠지려나 싶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했던 1998년도에 우리나라 6월 달에 277 찍고 IMF 때 그때 주구장창 올라가면서 277에서 1000까지 한달음에 그냥 1년 6개월 만에 한달음에 올라갔었어요. 277에 2배면 580 정도 되고 그죠? 그래서 300, 600, 900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엄청 강한 장이었는데 그 강한 장에도 보시면 1월 초에 고점 찍고 2월, 3월까지 이렇게 한 달, 한 6주 정도? 6주 정도 조정받고 그러고 나면 이게 로그 차트거든요.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보면 돌파하고 나면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승률이 꽤 큰 상승률입니다. 650에서 500까지 빠졌으니까 150포인트가 빠졌으니까 이때도 보면 거의 20% 넘게 빠졌었는데 올라갈 때는 500에서 800 간 거예요. 불과 2달 만에 500에서 800 갔으니까 60%를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 99년 장을 보면서 좀 반성을 한 게, 이렇게 강한 장에서도 이렇게 한번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 랠리가 보통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면 막 여기서 팔아먹고 싶잖아요. 제 마음처럼. 근데 이 전고점을 뚫으면서 여기서 위험 관리했던 선수들이 손절을 어디서 하냐면 이 전고점을 뚫게 되면 손절하죠. 왜냐하면 이 고점을 못 뚫는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다시 밀려야 되거든요. 근데 전고점을 뚫어버리니까 이 뚫리면 여기서부터 숏 잡은 선수들이 여기서 숏커버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가고 그렇게 60% 정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800에서 다시 한 700 언저리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전고점 뚫어놓고 또 강하게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이런 패턴이 굉장히 반복됐었는데 이번에는 단기 전망에 있어서 요 패턴을 갖다가 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 반성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는 이제 고객 자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지난 10월에도 11월에 조정 잠시 있었잖아요. 4.4%. 4.4% 빠졌는데 10월 26일 날 저희한테 자금 맡기신 분이 11월 28일 날 저희 고객 대상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그 설명회 딱 끝날 때까지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조심스럽게 오시더니 딱 그런 거예요. 지금 계좌 좀 보라고. 마이너스 3%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것 때문에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원금 보장 플러스 원금 보장 각서 적고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상을 할지 안을 1안 2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웬만하면 저도 여기서 딱 팔고 여기서 또 딱 사주고 그러지 않으면 항상 욕들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딱 팔고 여기서 딱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게 여기서 안 팔았다고 또 밀리면 그런 마음으로 좀 팔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강세장 속에서도 요 정도 패턴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여기서 거의 1000 갔거든요. 1000 갔다가 750까지 밀려요. 1000에서 750까지 밀렸으니까 한 25%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때 IMF 있고 구조조정 나오고 그 높은 환율에 수출 기업들이 이제 떼돈 벌다 보니까 이때도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받아도 항상 쌍봉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갈 때까지 다 가보고 요 쌍봉에서 전고점을 강하게 뚫느냐? 못 뚫고 밀려버리네. 뭐 이러면 요 언저리에서 사실 팔면 되거든요. 요 언저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사이 이 정도 빠지면 또 굉장한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뭐 했냐? 왜냐하면 우리의 본전은 항상 최고점이 우리의 본전이잖아요. 3억이 10억이 됐는데 10억이 8억이 되면 도대체 2억이 손해가 나도록 뭐 하고 있었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이런 강한 상승장은 탈출할 기회를 주고 빠집니다. 탈출할 기회를. 그리고 뭐 차트의 정석에서도 써놨지만 요 위에 RSI가 이 과열을 보이는 게 점점 더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체력이 고갈되고 있구나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되게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요때 277에서 1000 갈 때, 이 IMF 때, 이때도 마찬가지였었죠. 아, 우리나라 주식 하면 안 돼. 그죠? 하면 안 돼. 시장이었는데, 뭐, 국가 부도가 났으니까요. 근데 엄청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99년은 딱 큰 버블이 있었던 해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요때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 의외로 요 바닥 찍고 돌았을 때 같이 이래 돌았었다가 99년도 보면 우리 시장은 막 이렇게 500에서 800 가고 막 60%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나스닥은 의외로 이렇게 좀 완만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위로 뚫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채슬리 AI에 퇴직연금 계좌에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끔 로보 어드바이저 개발해 놨잖아요. 그 로보 어드바이저가 5월자로 코스피 코스닥 다 날리고 지금 나스닥 S&P 500를 딱 갈아타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장이 안 좋아도 미국 시장이 만약에 장이 끝난 장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로 한 6개월 동안 진행될 건데 미국 시장은 한 번 더 남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그렇고 2018년도에 우리 시장이 1월달 고점 찍고 먼저 빠지고 아까 미국 시장이 9월 말에 10월 초에 고점이 나왔었잖아요. 21년도에도 우리가 6월 달에 고점 나왔고 미국은 21년 12월 달에 고점 나왔고 항상 우리가 먼저 빠지고 나서 나중에 미국의 고점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 하실 때는 항상 우리 시장이 계속 이 고점을 뚫는 강세장인가 아니면 이제 박스에 들어가는가 그거 보시면 미국 주식 정리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업률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다행히 4.3 이번 주에도 뭐 4.3으로 예상되어 있더라고요. 4.3이 지켜지는지 보셔야 되고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나스닥이 마지막에 이제 불을 99년 요 11월부터 마지막 불꽃을 요때 태우는데 요렇게 거품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박살 나는데 요때만 하더라도 2000년 4월 달에도 실업률은 3.8이었었어요. 근데 2003년 되니까 이게 6.3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실업률은 후행지표다. 실업률 믿고 하다가는 오히려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요거 관련해서 제가 이래저래 뭐 자료 만들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이 졸트 보고서 나오잖아요. 졸트 보고서에서 잡 오프닝에서 이 비농업 구인 건수 과거에 2000년부터 이렇게 보시면 비농업 구인 건수가 늘어날 때 구인 건수가 늘어난다는 말은 그 기업에서 사람을 계속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비농업 구인 건수가 늘어날 때가 요때 2003, 4, 5, 6, 7 우리 시장 되게 강세장이었고 그리고 2008년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2009년부터 쫙 랠리가 오는데 그때 이제 차화정 장세였었고요. 그 다음에도 보니까 우리 시장은 이제 박스피였는데 박스피였던 이유가 중후장대 산업, 중국을 바라보면서 막 주가가 엄청 올랐었던 조선, 굴삭기, 그 다음에 철강화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여기서는 계속 구인 건수가 늘어났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직후에 구인 건수가 확 늘어납니다. 그죠? 이때 강세장이었고.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계속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고용도 안 하지만 자르지도 않는다. No hire, no fire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잡을 꽉 붙들고 있다 해서 잡 허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제조업의 구인 건수 이거는 전체 비농업 구인 건수고요. 제조업 구인 건수만 봤더니 manufacturing 제조업 구인 건수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런 모습인데 제조업 구인 건수는 최근에 좀 늘었더라고요.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PMI를 다시 한번 봤더니 PMI가 그동안에
2023년, 24년, 25년 이랬잖아요. 원래 PMI랑 우리나라 코스피랑 거의 동행하는데 2016년, 17년, 18년 요때 코스피 강세장에 PMI 쭉 올랐었고 코로나 직후에도 PMI가 21년 한 4월까지 계속 올라갈 때 우리 시장이 강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딱 PMI 고점 찍고 나서 빠지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도 거의 비슷하게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PMI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50에서 잘 못 올라왔어요. 23년에도 계속 PMI가 47, 46, 48 하다 보니까 23년도에도 시장이 7월 달까지 강하다가 8, 9, 10, 3개월 연속 빠지고 그랬었죠. 그리고 24년도에도 8월 달부터 그죠? 모건 스탠리 반도체 겨울 얘기도 있긴 했었지만 속절없이 우리 시장이 무너졌잖아요. 2880에서 다시 2200까지. 그래서 이때 보면 미국의 제조 PMI가 그렇게 썩 상태가 안 좋았었네. 50도 겨우 한번 살짝 넘다가 다시 빠지고 살짝 넘다가 다시 빠지고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25년 장을 예측을 하면서 이 PMI가 강하게 올라올 거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2016년 힐러리랑 트럼프랑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PMI 쭉 올라왔고 2020년도 11월 달에 트럼프랑 바이든 대통령이 붙어서 바이든 대통령 되시고 나서 쭉 올라왔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셨으니까 PMI가 쭉 이렇게 올라올 거다라고 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올라오다가 다시 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들고 나오는 바람에 2월, 3월, 4월 폭탄 관세 들고 나오다 보니까 미국 제조업이 이거 뭐야 주문을 해도 되는 거야 안 해? 고용을 해도 되는 건가? 네, 그럼 시장에 굉장한 불확실성을 안겨주면서 PMI가 이렇게 50 이하로 머물렀었는데 근데 최근에 다시 빵 튀었어요. 요게 하나 굉장히 고무적이고 내년 시장이 정말 12,000 가는 시장이라면 이 PMI가 꾸역꾸역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22년 2월 24일이었으니까 벌써 4년 됐잖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란 전쟁 끝나고 나서 재건이 시작되면 그러면 이게 꽤 올라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6년, 27년의 PMI 정점은 도대체 어딜까? 요게 좀 우리 시장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길게 PMI를 길게 보잖아요. 길게 보면 1990년 그다음에 1995, 6, 7년도에 우리 IMF 왔을 때 그다음에 2000, 2001, 2002 버블 깨질 때 그리고 리만 사태 터질 때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보면 50 이하일 때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50 이하일 때는 시장이 약하구나. 이렇게 봐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50을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전문직 이 프로페셔널 앤 비즈니스 서비스 해가지고 요쪽이 보면 IT 종사자들 그렇게 많은데 요쪽은 보니까 확실히 사람을 자르면서 구인 건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안 좋았던 점도 이런 거랑 다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BOJ의 정책금리인데 지난번에 24년 8월이었었죠. 그때 한번 시장이 급락을 했었고 지금 0.75에서 계속 동결하고 있는데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5년 요 8월 달에 급락 나왔을 때 10년물 국채금리가 보시면 0.736이었거든요. 0.8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2.7, 2.8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BOJ가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거죠. 10년물 국채금리는 2.7 하고 있는데 정책금리가 0.75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6월 16일 날 이번에 금리 올릴지도 모른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 계속 10년물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올릴지 말지 이 부분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인데 그걸 갖다가 친절하게도 이 N달러 차트가 또 먼저 알려줍니다. N달러 차트가 요때도 그죠? 24년도에도 보면 7월 말에 BOJ 금리 인상이 있었거든요. 7월 말에. 근데 금리 인상 있기 전 한 3주 전부터 급격하게 N달러 환율 차트가 떨어지면서 엔화 강세로 갔었죠. 엔화 강세로. 네, 그때 요때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풋옵션 마구마구 샀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요때 2,800억을 벌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이란 전쟁 때도 그렇고 뭔가 정말 위험해 보이는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그 유튜브에 다른 사람 말 믿지 마시고 그냥 N달러 환율 차트 보시면 돼요. 차트 보면 이게 엔화가 강세로 가면 야 이거 뭔가 좀 심각한가 보네 보시면 되고 얘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고 있는 진짜 선수들 저리에 엔화를 빌려서 위험 자산에 막 지르고 있는 그 선수들이 돈을 안 갚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야 괜찮아. 뭐 안전자산으로 회기 이런 거 없을 거야 라고 담담하게 이제 지켜보는 건데 이때는 급격하게 먼저 빠졌어요. 그래서 엔달러 환율의 차트를 보시고 제가 요 152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152를 깨면서 내려간다. 네, 그러면 뭔가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달러 차트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원엔 환율을 보셔도 됩니다. 이 원엔 환율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요때죠. 7월 달에 첫 주 바닥 찍고 두 번째 주부터 양봉 그리고 세 번째 주도 장대 양봉 네 번째 주 막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8월 첫째 주에 쫙 둘째 주에 윗꼬리 달고 끝나는데 이렇게 20주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 이때는 뭔가 좀 싸한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지금 어떻게 되나 봤는데 뭐 별 조짐은 없습니다. 그냥 박스에서 왔다 갔다. 아직까지는 BOJ의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은차트가 2011년도에 요때 고점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고점 나온 것 같고요. 2009년, 10년, 11년도에 요때도 차어정 장세 때 강하게 랠리 있었고 그 다음에 하염없이 빠집니다. 이래 세익스피어 지표 이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좋잖아요. 고점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이번에 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금은 아직까지 매도 신호가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금도 보니까 2011년도에 고점이었거든요. 은이 2011년도에 고점 신호 나왔고 이번에도 신호 나왔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 랠리가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랬었잖아요. 작년에 한동안은 금 얘기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조용합니다. 그죠? 자, 삼성전자가 이 고점을 다 뚫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딱 2달 전에 이 영업이익률이 이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영업이익률이 돌아서면 그래도 한 6분기 정도 올라가다가 꺾이는 모습. 그래서 이번에 3, 4, 1Q까지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25년 2Q에 6.86 쇼크 나왔었죠. 쇼크 나오고 3Q부터 14.21, 4Q가 20.93, 그리고 이번이 32.54, 다음 7월에 발표되는 영업이익은 이율은 50.2 이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미리 돌았었잖아요. 미리 돌아서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엄청 강하게 올라가는데 요 영업이익률 이때부터 23년부터 영업이익률 많이 좋아지고 있었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 적자예요. 적자. 0이 여기 있거든요. 0이. 그래서 제가 이 주식은 미분값이라고 그죠?
아니 아직 적자나고 있잖아가 아니라 적자나고 있는데 왕창 적자에다가 적자 규모가 축소될 때 이미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희한하게도 주식은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다 계산하면서 움직이는지 신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2023년도에 하이닉스가 7조 7천억 영업이익 적자 나고 당기순이 9조가 넘는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좋고 계속 좋아지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참 어려운 이유가 거의 6개월에서 1년을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또 이렇게 박살나잖아요. 2019년에 박살날 걸 어떻게 알고 미리 이렇게 5월 달에 고점 치고 미리 확 빠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예상 전망치가 계속 올라왔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추정치가 계속 올라왔었고요. 어느 순간 추정치가 400조가 아니라 370조 뭐 이렇게 추정치가 꺾이는 순간은 잽싸게 도망 나와야 된다. 그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 5월 22일 전자 하이닉스의 레버리지가 나오면 그때부터 약간 꺾이지 않겠나 했는데 27일로 바뀌었었고요. 레버리지 출시랑 상관없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6월 달에 ADR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오늘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 말씀드렸었던가,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뭐 워런 버핏, 찰리 먼거 다 메모리 이 시클리컬한 거 투자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우리가 좀 더 우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한데, 그래서 최근에 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좋은 회사야 하면서 이 D램 ETF에 돈이 계속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이제 임박했었죠. 근데 지금 보면 6월 달에 이렇게 다 최종 등록 승인했고, 최종 등록 승인을 하고 나면 1개월에서 2개월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되는 거는 7, 8월로 돼 있더라고요. 7, 8월. 6월 달에 바로 상장이 아니라 7, 8월 중에 공모 청약하고 뭐 7월 중 거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원래 이런 피어 그룹이 이번에 높은 업황 자체가 좋다 보니까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기존의 거래소나 코스닥에 있었던 회사들이 이 새로운 회사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거를 기대하면서 같이 먼저 미리 오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창신 메모리 자체가 상장한다는 것 자체를 좀 악재로 받아들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래 피어그룹 상장할 때까지는 그 비상장 주식을 못 사잖아요. 비상장 주식을 못 사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먼저 사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장 전까지는 오히려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먼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좀 잘못 해석했다. 그런 반성이 좀 들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65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26년 1월 저점 대비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10년 동안에 105배 올랐더라고요. 이때 1억만 사놨으면 105억 되는 건데. 샌디스크, 샌디스크는 이때 2016년 10년 전에 살 걸이 아니라 작년 4월 달에 그때 1억 사놨으면 61억 되는 건데 한숨 쉬지 마세요. 지나고 보면 지금 팔란티어 샀어야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오라클 샀어야 되는데 로블록스 이런 거 많이 빠졌잖아요. 자,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 요게 앞으로 더 빠지면 그러면 정말 큰 장인데, 여기서 어디로 가나 모르겠는데 시장이 주는 시그널은 이번에 이란 전쟁이 있고 유가가 110 갔는데도 달러 인덱스가 100 살짝 뚫다가 빠지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유가가 100불을 넘고 110 이렇게 갔는데 달러 인덱스가 못 올라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달러 약세가 좀 더 지속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죠? 언론에서는 자꾸만 원달러 환율 1,500원 될 때마다 큰 위기 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재무적으로 아무 위험은 없는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나 해주니까 수출 기업들은 논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너무 감사한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아직까지 높게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가가 치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 보이고 아까 금리가 10년물이 4.6을 치면서 조정이 왔었잖아요. 근데 이 고점을 연결한 이 선을 과연 뚫나? 요때만 하더라도 좀 후달렸잖아요. 아씨 이거 뚫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 저항선을 못 뚫고 확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저점을 연결한 선으로 해서 이게 웨지형 조정인데 이 웨지형 조정이 있고 나서 방향 잡으면 그냥 그쪽으로 쭉 가거든요. 근데 다행히 밑으로 깼어요. 밑으로 깨가지고 이런 거 보면서 6월 조정은 좀 조정이 와도 좀 약할 조정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 부사장이 만들어준 코스피.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원래 미국 기업이 ROE가 뭐 26, 27 이러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미국 주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코스피가 언제 ROE가 막 27% 나오는 그런 시장이 됐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코스피 ROE 27% 이런 것도 이제 다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 101%, EPS 자체가 134%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밸류에이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S&P 500 동향. 근데 이번에도 보면 그런 반성도 많이 하거든요. 시장이 여기서 조정을 받을까 안 받을까 막 이걸로 막 8시간 10시간씩 자료 만드는 사이에 그냥 이번에 반도체가 되냐 안 되냐 그죠? 섹터 공부하는 게 삼성전기 공부하고 그게 오히려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데, 그런데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별주부전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네, 주말마다 이번 주간 단위로 어떤 주식이 올라오는지. 그래서 제가 파생을 되게 오래 했잖아요. 파생을 되게 오래 해서 누구보다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뭐가 있고, 뭐 옵션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뭐 쇼감만이 뭐니 이런 것도 다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 장모 회장님처럼 기업들을 제가 다 꿰뚫고 있었더라면, 그러면 그죠? 이번에 전기 갈 때 전기 딱, 이노텍 갈 때 이노텍 딱, 뭐 심텍 갈 때 심텍 딱. 그러니까 월간 전망 이거 이제 폐지시키려고요. 이때까지 여러분들한테 뭘 이래 쓸데없는 시장 전망 이런 걸 제가 했었나 싶어가지고 별주부전을 좀 더 부활시키고 월간 전망을 앞으로 K로 부사장하고 왕이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한 번의 큰 위기를 피하고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이 위험자산 그리고 투자심리 유동성 이걸 잘 대변해 주는데, 시장이 정말 강하면 이 비트코인이 이래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반등 들어가다가 또 꼬꾸라집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뭐 이익이 지금 창출이 안 되는 바이오 주식이라든지 여전히 보조금 받아야 수익이 나는 그런 셀메이커, 2차전지 셀메이커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다시 올라가다가 다 밀렸잖아요. 차트는 거의 다 똑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역시 고금리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실적 모멘텀이 있는 주식만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장이 내러티브로 이제 좀 움직이잖아요. 그죠? 내러티브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그랬죠. 내가 주식 귀재가 됐구나 싶을 때 꼭지라고. 그래서 제가 왜 내가 주식 귀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꼭지였을까 생각해 보면 그 차트에다가 내러티브, 차트의 스토리 재밌잖아요. 별로 막 공부 막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차트랑 스토리가 통하는 장에서 딱 들어가면 올라가고, 그죠? 딱 들어가면 올라가고. 그 장이 사실 이제 끝물에 나오는 장이거든요. 실적으로 보면 먹을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로 주가를 들어 올리는 그런 장이 됐을 때 공부 안 하고도 돈을 버니까 귀재가 됐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 주식이 움직일 때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또 단기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장기 차트인데 22년 쌍봉치고 확 빠지고 22년 그죠? 중간 선거가 있었을 때 이번에 또 비슷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는데 아니 유가는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아직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찜찜한 부분입니다. 금리가 높다라는 말은 자금 수요가 많다는 말이잖아요. 자금이 남아 돌면 5%? 내가 4.5% 해줄게. 옆에서 내가 4% 해줄게요. 돈이 많으면 수요에 비해서 돈이 많으면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가가 빠졌는데도 금리가 안 빠져?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좀 고갈되고 있나? 그런 의심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이게 4.2 아래로 요 한 4% 이하로 안 떨어져 주면 제가 일드갭 늘 말씀드리잖아요. 1 나누기 PER 21배, 1 나누기 20일 하면 4.76이고요. 근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45다? 4.76 빼기 4.45 하면 겨우 에게 0.31. 그래서 주식의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는 PER이 15배까지 떨어졌거든요. 1 나누기 15 하면 6.67. 그때 10년물 국채금리가 0.55까지 빠졌으니까 코로나가 2차 팬데믹이 오든 안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이 주식하면 6.7% 수익 나오고 10년물 국채 넣어봐야 0.5밖에 안 나오니까 6.17로 엄청나게 매력적인 거죠, 주식이. 이런 거가 중요한데 코로나를 막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죠? 2차 팬데믹에 20만 명, 하루에 20만 명, 30만 명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식할 때는 이게 금리하고의 상대적 매력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S&P 500 월봉 차트의 모습이고요. 이 월봉 차트를 보면서 조정, 랠리, 조정, 랠리, 조정, 랠리, 조정, 랠리, 이번에 조정받고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제가 올해 10% 넘는 조정은 9월, 10월인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조정이 확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격 사퇴하려고요. 하일드 스프레드는 기업이 망할 것 같으면 서프라임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이 망할 것 같으면 하일드 스프레드가 확 올라오죠. 근데 너무 안정적이에요. 아까 제조 PMI 말씀드렸고 외국인 현선물이 바닥치고 돌아서는지 돌아설 것 같아요. 보니까 돌아서면 또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미리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딱 하나 걸리는 거는 S&P 500 21배 21배랑 금리 4.45 그게 좀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가 안 되고 미국 시장도 밑에 중소형주로 돈이 옮겨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M7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체슬리 AI의 6월 주식시장 진단을 봤더니 코스닥이 이렇게 약세장으로 둔화됐다. 나머지는 다 90에서 100 계속 풀베팅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전망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작년부터 포기했습니다. 그죠? 작년 9월 조정 온다 했다가 안 온 그 이후로부터 이거는 예사롭지 않은 시장이구나. 시장보다는 포트폴리오에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구나. 그런데 6월 달에 이렇게 또 전망을 해보면 영망치형이 뭐냐면 망치 거꾸로 자루가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장대 양봉으로 나오면 너무 많이 올란 것 같긴 하지만 이게 관성의 법칙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고자 하는 물체는 마찰이 없으면 계속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금리가 안 떨어지면 그게 강한 마찰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약간 윗꼬리 달고 쭉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9,154 플러스 8%. 밑으로 밀리면 5개월 이평선 근처. 지금 이거는 이제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강할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M7이 주도했다가 지금은 AI 에이전트,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 이쪽에서도 CPU랑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대. 그러면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고. 이란 전쟁에 대한 종전 기대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격적으로 종전이 휴전 이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주가가 오히려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페이스X 상장이 6월 12일 날 되는데 요 부분은 확실히 수급에 영향을 좀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OJ 6월 16일. 그리고 해골 바가지에 지금 물이 많이 차 있죠. 신용장고. 37조까지 가 있고. 특이한 점이 확실히 코스피로 신용이 늘었더라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10조에서 10조인데 이거 늘어난 게 코스피에서 늘었더라고요. 지금 신용장고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장을 전망을 할 때, 우리나라 시장 전망할 때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게 있죠. 키움증권. 키움증권을 보면서 조정이 와야 되는데 키움증권이 강하게 올라가면 야 조정 아닌가 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키움증권이 3, 4, 5 작년하고 다르죠. 작년에는 장이 강할 때 거의 미래에셋증권하고 키움증권이 도대체 조정이 그때도 뭐 제발 좀 조정하라. 증권주 좀 사게.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음봉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월장이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5% 정도 오르긴 했는데 3개월 쉬었으면 많이 쉬은 거잖아요. 강세장이면 3개월 쉬었으면 많이 쉰 거죠. 강세장에서 사실 3개월 쉬지도 않아요. 3개월 쉰 적이 없습니다. 3개월 쉬는 경우에는 이렇게 장이 끝났을 때 2018년도에 장이 끝났을 때 그래서 키움증권을 보니까 좀 찜찜한 거죠. 이게 월봉이고 매도신호. 작년에 매도신호 딱 나왔다가 그 다음 달에 바로 쳐올리면서 했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 6월 달에 키움증권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키움증권이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7, 8, 9월 정도까지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면 9, 10 요때 조정이 한번 또 10에서 15%짜리 조정이 한번 오겠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생각입니다. 자, 스페이스X에 대한 부분은 유리프로랑 준혁프로가 아주 잘 발표를 해줬었는데 결국은 이게
수급에 영향을 주나 안 주나잖아요. 네. 우리가 뭐 이거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급에 영향을 주나 안 주나 하니까 2019년도에 사우디 아람코 상장됐을 때 실제로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줬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2월, 5월, 8월, 11월에 MSCI 이머징 마켓 리밸런싱이 있는데 요 사우디 아람코 그다음에 중국 비중을 계속 늘리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매도가 나왔어요. 2월, 5월, 8월, 11월. 알리바바 상장이 2014년에 있었고 네, 페이스북 2012년. 그러면 페이스북 상장될 때 어떻게 됐나라고 봤더니 페이스북 상장이 되기 전에 30일. 네, 30일 이게 S&P 500인데 왔다 갔다 하다가 네, 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장되고 나서 오히려 다시 스물스물 올라가고 알리바바 상장 때는 요때였었는데 네, 코스피 왔다 갔다였고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시장은 분명히 암초는 있다. 암초는 있는데 조정이 이게 10% 이상 뭐 3월처럼 네, 그런 조정은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단지 뭘 살 건가, 그죠? 뭘 살 건가의 관점이고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온 주식은 있잖아요. 조선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9월부터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조선이 쉬잖아요. 근데 조선이 속절없이 이래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죠? 옆으로 계속 하면서. 그래서 이 실적 주도주 대장주를 매매하면 좀 마음이 편한 이유가 이렇게 외봉으로 안 빠진다 했잖아요. 최소 6개월 동안 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 6월 달에 설사 조정이 좀 있어도 7월 달에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또 EQ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또 반등이 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는 사람들을 계속 심적으로 괴롭힌다고 봐요. 또 떨어진다 싶었는데 또 올라가고 막. 네, 그런 게 한 3번 있고 나서 그러면 이제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이번에 내려오면 나 진짜 산다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 삼중천정형을 찍고 내려올 때 여기서 이제 막 사시게 되는 거죠. 그때는 오히려 사시면 안 되고 이게 기울기가 어쨌든 작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47조, 삼성전자 44조 다 해가지고 한 91조 나왔는데 올해 둘이 합쳐가지고 그죠? 지금 뭐 800조, 890조 뭐 이렇게 나오니까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1000% 9배 증가했는데 올해 800조, 900조에서 내년에 900조, 1000조 나오면 일단 이익 성장의 기울기가 확 눕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대형주 단이 얼마나 강하게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종목장의 크기가 결정된다 했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2개 합쳐가지고 3,500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 코스피 다 합쳐봐야 2,500조였는데 이 두 종목이 3,500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꺾였다 싶으면 얘네들을 팔고 일반 뮤추얼 펀드는 90% 주식 편입비 90 이하로 못 낮춰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까고 뭔가를 사놔야 되거든요. 뭔가를 사놔야 되는데 그 2008년 금융위기 있고 2009년, 10년, 11년도에 7공주 장세 먼저 제1기획부터 해가지고 뭐 제일 그 7공주 대형주 7공주 그 다음에 차화정 나중에 전차부대 다 대형주였어요. 근데 이 대형주가 딱 꺾이고 나서부터 2012, 13, 14, 15년도에 소위 말하는 정말 지금 찐따 같은 그런 가치주들도 다 올라옵니다. 그게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 제가 제일저축에 고유하러 가서 거기 지점에 있는 신영증권 브로커 분이 부탁을 해서 신영자산에 가치주 펀드를 가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2009년, 10년, 11년 아니 대형주만 사놔도 그냥 다 올라가는데 그 펀드 수익률이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니저들 다 아는 동생들이긴 하지만 야 얘네들 너무 심하다.
이 대형 주도주 차화정 이런 거는 안 사고 막 중소형 가치주도 잔뜩 담고 있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2011년도에 딱 환매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2012, 13, 14년도에 엄청 올라갑니다. 대형주 조선 그때부터 이제 빅베스 나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 2011, 12, 13, 12년도까지가 그 삼성전자가 그죠? 갤럭시 노트 출시하면서 주도하다가 2013, 14, 15년도에 삼성전자가 3년 연속 음봉이 나거든요. 그게 전자가 딱 안 되는 순간 그 전자를 팔고 나온 자금이 종목으로 가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또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럴싸한 정책이 나와요. 그럴싸한 정책. 그때는 박근혜 정부였었죠. 그럼 창조 경제 뭐 이러면서 막 또 막 그럴싸한 정책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사 반도체로 만약에 돈을 못 버셨다 하더라도 너무 마음 안 상하셔도 되는 게 엄청난 종목장이 옵니다. 엄청난. 그래서 그게 저도 고민이에요. 고민인데 그렇게 요즘 정말 반성문 서고 있는 가치주 하고 있는 거기 대표랑 지난주에 그 방송 찍을 때도 지금 고객의 수익률이 2월 고점보다도 더 밑에 있다는 거예요. 2월 27일 날 6,300이었잖아요. 근데 고객 수익률이 그 6,300대보다도 더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저 포트를 내년에 좀 담아야 되겠다. 저렇게 죽어있는 포트를. 2월 달 그 고점 대비 막 지금 40% 빠진 것도 있다고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우리가 2월, 3월에 심어야 되는, 그렇죠? 뭐 텃밭 가꿀 때 묘종이나 이런 거 보면 2월, 3월에 심어야 될 게 있고 5월에 심어야 될 게 7월, 8월에 심어야 될 게 있잖아요. 이 증시의 유동성과 글로벌한 이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심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큰 장 남았습니다. 아까 뭐 마이크론 10년 전에 살 걸, 네, 샌디스크 작년에 살 걸 안 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요즘 보면 종목들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도 사실 너무 좋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막 올라갈 거니까. 네. 피눈물이 납니다. 전문이 뭐. 네. 그런 댓글 반응 좋습니다. 저 주식이 나중에 10배 갈 것 같은데. 2026년 6월 주식시장 전망 및 운용 전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